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막 은퇴해서 배당금으로 제2의 월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꿈꾸던 당신. 그런데 어느 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날아온 낯선 통지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름은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 그리고 뒤이어 날아올 건강보험료 폭탄 고지서. 이것이 바로 은퇴자들을 향한 건강보험공단의 조용하지만 무서운 추적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재산이 많지도 않고 배당금도 소소한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월급이 끊기며 건보료 폭탄을 맞고 비명을 지르는 은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배당금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어떻게 가시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62세 김영호 씨가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매달 150만 원, 그러니까 연 1,8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량 배당주에 투자해 연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탄탄한 현금 흐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녀는 이미 출가했고 아내 명의로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 아내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올려두고 있었죠. 김영호 씨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1년 가까이 지난 어느 11월 김영호 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합산 소득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국민연금은 총액의 절반만 반영되니까 1,800만 원의 50%인 900만 원. 여기에 배당소득 1,200만 원을 더하면 총 2,100만 원. 그는 기준선을 불과 100만 원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은 많은 세무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그의 배당소득이 990만 원이었다면 그의 합산소득은 연금소득 900만 원만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넉넉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김영호 씨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그가 평생 모아 마련한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한 달에 30만 원이 훌쩍 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과 배당금을 합쳐 월 25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중 상당액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퇴직 1년 후 날아온 건보료 폭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첫 번째 열쇠는 소득 기준 연 2천만 원입니다. 이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열쇠는 금융소득 1,000만 원이라는 스위치입니다.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함정이죠.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영원으로 취급되지만 단 1원이라도 넘어 1,001만 원이 되는 순간 1,001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스위치가 켜집니다. 세 번째 열쇠는 재산이라는 숨겨진 복병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만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순간 내가 사는 집과 같은 부동산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중 과세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열쇠, 바로 집 줄이고 받은 목돈, 예금 이자가 뒤통수를 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큰 집을 줄여 차액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목돈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었다가 발생하는 이자 소득 역시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4% 예금에만 넣어둬도 연 이자는 1,200만 원. 이것만으로도 금융소득 1,000만 원 기준을 훌쩍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만 조심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서운 추적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내 소득 현황판을 그리고 위험 신호를 감지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의 모든 소득원을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의 50%, 이자,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연 2천만 원이라는 기준선과 비교해 보세요. 특히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연 1천만 원에 근접했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1천만 원 방어선을 지키는 현명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연말에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을 것 같다면 보유 주식의 일부만 매도해 소득을 조절하는 전략적 가지치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미 연금 등 현금 흐름이 충분하다면 굳이 고배당주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나 아예 주가 상승을 노리는 성장주를 일부 섞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 연간 금융소득을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절약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부부 각자의 금융소득을 연 1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세법 규정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나중에 해야지 라며 미루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나에게 유리할 때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건보료 추적을 피하는 방공호를 파야 합니다.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건보료 방공호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IRP 등 사적 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 또한 현재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 운용의 무게 중심을 사적 연금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통지서를 받았다면 마지막 구제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기억하십시오. 퇴직 후 3년간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건강보험공단의 추적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우리가 배당소득, 이자소득, 재산까지 포함한 그 규칙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단순히 듣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바로 당신의 금융 포트폴리오와 노후 계획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준비를 선택하는 당신의 현명하고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